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수진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8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의 부재는 여전히 그의 삶에 커다란 구멍으로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하은이가 보였습니다. 12살 딸아이는 엄마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하은이 달려와 학교에서 만든 그림을 들이밀었죠.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정말 그림 잘 그리네. 엄마를 닮았나 봐. 하은이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준호, 하은, 그리고 아이가 기억도 없을 법한 엄마의 모습까지.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얼굴은 사진 보고 그렸어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비슷하게 그렸네. 밤이 되자 하은이 또다시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딸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이건 최근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죠. 불이야. 엄마가 부르고 있어요. 하은이 땀에 젖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하은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냥 꿈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은이 태어난 지 4살 때 일어난 그 화재 사고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그날 친가에 맡겨져 있었고 사고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수진이 일했던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8해 동안 이 길을 피해 다녔는데 오늘은 무의식 중에 이 길로 발걸음을 옮겼네요. 큰 간판에 적힌 성심종합병원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을 바라보는 것조차 가슴이 아팠죠. 수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출근하며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 한쪽에서 시작된 화재로 수진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은이 걱정뿐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상담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녁이 되자 준호는 서둘러 하은이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어요. 아이를 만나자마자 준호는 이마가 달아오른 하은이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얼굴이 많이 빨갛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하은이 힘없이 대답했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려는데 하은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길처럼 뜨거웠어요. 열이 너무 높아. 병원에 가보자. 하은이를 안고 준호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다름 아닌 수진이 일했던 성심종합병원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하은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듯 했어요. 아빠, 너무 아파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추자마자 하은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너무 아파요. 준호의 외침에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하은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8해 만에 이 병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준호의 어깨를 툭 쳤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 목소리.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 수진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살아 숨쉬며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세요? 그녀가 준호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지금 이 순간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목소리, 심지어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수진 그대로였죠. 수진아. 준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혹시 다른 분과 헷갈리신 것 아닐까요? 그 순간 준우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환각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하지만 지금은 하은이가 중요했어요. 의사들이 하은이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김서연이라는 간호사는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하은이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39도가 넘네요. 빨리 해열제를 투여하고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준호는 멍한 눈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손놀림까지 수진과 똑같았어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 모든 것이 수진이었죠. 보호자분, 접수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간호사의 말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돌아와 대기실에 앉은 준호는 계속해서 그 간호사를 주시했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는 그녀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수진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수진의 그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하은이는 안정을 찾았어요. 의사는 소아 폐렴 초기 증상이라 설명했고 하룻밤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하은이의 병실에서 잠을 설쳤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 계속해서 복도를 오가는 김서연 간호사를 쫓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서연이 하은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실에 들어왔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열도 내려갔고요.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8개 전에도 이 병원에서 일하셨나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됐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누군가를 닮으셔서요.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자주 듣는 말이에요. 흔한 얼굴이라서 그런가 봐요. 준우는 그녀가 떠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진이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하은이는 무척 호전되었어요. 의사는 오후에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잠시 카페테리아에 내려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서연 씨는 왜 항상 저 팔찌를 벗지 않는 거지? 근무 중에도 계속 차고 있더라. 몰라. 어떤 중요한 추억이 있나 봐. 한 번은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하더라고. 준우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수진도 항상 팔찌를 하나 차고 다녔거든요. 준우가 결혼 전에 선물한 은팔찌였죠.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복도를 살펴봤어요. 마침 서연이 지나가고 있었고 준우는 그녀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수진의 팔찌와 똑같은 은팔찌가 있었어요. 준우는 그날 병원 측에 김서연 간호사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하은이가 퇴원한 후에도 준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준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심종합병원을 찾았어요. 때로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핑계로, 때로는 건강검진을 이유로, 그리고 매번 김서연 간호사를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방식까지 모두 수진과 똑같았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을 걸었죠. 실례지만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가족은 먼 곳에 있어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강원도 속초예요. 하지만 오래전에 떠나왔죠. 수진의 고향도 속초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저녁 준우는 수진의 오랜 친구였던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화재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니? 민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도 그 일을 못 잊은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수진이가 화재 전날 밤에 병원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걸 봤어. 내가 물어봤는데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만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 날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랑 다퉜는지 알아? 아니, 잘 모르겠어.
하지만 병원 고위층 누군가였던 것 같아. 수진이가 뭔가 발견했다고 했었거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 그날 밤, 준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화재 당시 수진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심하게 탄 시신이라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고, 그저 수진의 소지품으로만 신원을 확인했었죠. 수진의 핸드백, 신분증, 그리고 그 은팔찌. 혹시 그때의 화재가 우연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정말 수진일까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다음 날, 준호는 출근을 포기하고 오래된 상자를 찾아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진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수진의 사진, 편지, 그리고 결혼식 날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은 휴대폰에 저장해둔 김서연의 몰래 찍은 사진과 비교해봤어요. 눈, 코, 입,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어요. 동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화재 사고 당시의 신문 기사도 찾아냈습니다. 기사에는 병원 화재로 간호사 1명 사망, 신원 확인 중이라고만 짧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의 화재는 병원 한쪽 구석에서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환자는 대피했지만 몇몇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죠. 준호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적이다 수진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보니 화재 며칠 전의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도 수상한 차트를 발견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김 원장과 이야기해봐야겠다. 그 다음 날짜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 기록을 조작하고 있다. 증거를 더 모아서 내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화재가 일어난 날이었어요. 준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그녀가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8회 전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나이 지긋한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정말 끔찍한 사고였죠. 한 간호사가 돌아가셨어요. 혹시 그 간호사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이수진 간호사였죠.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서연이라는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많이 닮았던데.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서연 씨는 화재 이후에 왔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놀랐답니다. 닮았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서연 씨는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해요. 혹시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여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서연 씨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해요. 그 이전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준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기억 상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과거 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개인정보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병원 행정실 근처를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준호는 재빨리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한 컴퓨터가 로그인된 채로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직원 검색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김서연을 검색하자 그녀의 기록이 나타났죠. 입사일은 정확히 8개 전, 화재 사고 2달 후였습니다. 그 이전의 경력이나 학력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이전의 삶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준호가 더 깊이 파고들려는 순간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화면을 닫고 자연스럽게 복도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의 또 다른 동료였던 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 선생님은 현재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수진과는 절친한 친구였죠. 사실 그날 밤에 수진이가 내게 전화했었어. 정 선생님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무척 흥분해 있었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다음 날 아침에 만나자고 했어. 하지만 그 다음 날,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뭘 발견했는지 말하진 않았나요?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어. 다만 환자 기록이 조작되고 있다는 말만 했지. 병원에서 불법 약물 시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었어. 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병원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고 누군가가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의 김서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준호는 서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는 하은이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서연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준호는 그녀의 습관을 주시했어요. 물을 마실 때 항상 왼손을 사용한다는 점, 펜을 돌리는 독특한 습관, 머리카락을 넘기는 방식까지 모두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수진이었죠. 하지만 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준호는 마침내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그는 서연이 일하는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김서연 간호사님과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다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나와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가을바람이 살짝 지나갔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질문인가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과 자신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죠. 이분이 저와 닮았네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요? 제 아내예요. 8개 전에 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사망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은 제 아내 이수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서연이에요. 당신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심지어 같은 습관까지? 그리고 그 팔찌. 제가 수진에게 결혼 전에 선물한 것과 똑같아요. 서연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디서 얻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많으신가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8개 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들은 제가 심한 외상 후 기억 상실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과거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외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였다고 해요. 8개 전 여름쯤이었죠. 그 화재가 일어난 시기와 일치합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봐요. 이건 정말 이상한 대화예요.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작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하은이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영상에 고정되었죠.
이 목소리도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노래. 지금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시지 않나요? 서연의 얼굴에 충격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노래는 서연이 종종 병원 복도에서 흥얼거리던 것과 정확히 같은 멜로디였어요. 어떻게 알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수진이니까요.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기억은 그때 서연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확인하고 일어섰어요. 가봐야 해요. 응급 환자가 왔나 봐요. 기다려요. 더 이야기해야 해요. 준호가 외쳤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일, 내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그때 더 이야기하죠. 준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김서연은 이수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다음 날,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실로 가서 서연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죠. 김서연 간호사님 어디 계세요? 준호가 다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요? 오늘 갑자기 휴가를 냈어요. 아침에 전화로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서연이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위협한 것일까요? 준호는 서둘러 병원을 나와 인사과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서연의 주소를 알아내야 했어요. 인사과에서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주변을 서성였어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준호 씨,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에선 안 돼요. 30분 후에 병원에서 3블록 떨어진 블루문 카페로 와주세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인가요? 카페에 도착한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간호사 유니폼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것 같은. 그리고 악몽도 꿨어요. 불이 번지는 병원에서 누군가 저를 쫓고 있었죠. 수진아. 준호가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한 아이와 함께 있는 기억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죠. 당신이 보여준 그 영상 속 장면과 똑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던 기억도요.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기억나요? 서연이 준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딘가 익숙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 열쇠예요. 수진이 항상 가지고 다녔죠. 화재 당시에도 이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제가 꿈에서 본 열쇠와 같아요. 우리 집에 가봐요. 어쩌면 그곳에서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어제 이후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올 때도 검은 세단이 저를 따라왔죠. 준호의 표정이 긴장되었어요. 누군가 당신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제 정체가 밝혀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당신을 지켜줄게요.
준호가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카페를 나와 준호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 차, 아까 병원 앞에서도 봤어요. 준호가 시선을 돌리자 검은 세단이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인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엔진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둘러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 위험에 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수진을 잃지 않으리라고요.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죠. 여기서 살았던 기억이 있나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거실의 가구들, 벽에 걸린 사진들, 작은 장식품들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죠. 이상해요. 처음 오는 곳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책장 앞에 멈춰 섰어요. 손가락으로 책 한 권을 가리켰죠. 이 책,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준호가 놀라서 그 책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페이지 모서리가 빨간색으로 접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모르겠어요. 그냥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서연이 서랍 하나를 가리켰죠. 여기에 찻잔들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 찻잔이 하나 깨져 있고. 준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서연이 말한 대로였어요. 파란색 찻잔 세트 중 하나가 손잡이가 깨져 있었죠. 이건 수진이 임신했을 때 실수로 깬 거예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아침 입덧 때문에 어지럽고 손이 떨려서.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었어요. 서연은 분명히 수진이었죠. 하지만 왜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은이 방을 보고 싶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하은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12살 소녀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인형들, 책들, 그리고 벽에 붙은 그림들. 서연이 침대 옆 작은 곰 인형을 집어들었죠. 꼬미. 이 아이는 이 인형 이름을 꼬미라고 불렀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하은이가 2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이에요. 늘 꼬미라고 불렀죠. 서연은 인형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당신의 아내인가요? 네, 당신은 이수진이에요. 제 아내이고 하은이의 엄마죠.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누구지?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따라온 건 아닐까요? 서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검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누군가 따라왔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호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 김 원장님이에요. 김 원장? 병원 이사장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돌봐준 분이에요. 하지만 왠지 그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호는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성심병원 김정우 이사장입니다. 서연 씨 일로 급히 뵙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두 명의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서연 씨가 여기 있나요? 오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걱정됐습니다. 준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아셨죠? 서연 씨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병원 직원 관리 앱이 있거든요. 김 원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서연 씨의 안전이 염려될 뿐입니다. 그때 서연이 준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김 원장님. 김 원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 서연 씨. 괜찮았군요. 걱정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환자가 있어요. 서연이 준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 씨는 오늘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 원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서연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서연 씨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서연이 갑자기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 씨, 당신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의사들이 무리하게 기억을 되찾으려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태요?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 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해리성 기억 상실을 앓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사진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기억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박준호 씨, 당신은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분명 수진이에요. 우리 집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김 원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서연 씨,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하은이 아빠입니다. 잠시 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하은이가 다시 쓰러졌다고요? 서연과 김 원장 모두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준호가 통화를 끝내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또 쓰러졌대요. 열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빨리 가봐야 해요. 김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리죠. 그리고 서연 씨도 함께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은이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는 잠시 갈등했지만 하은이의 상태가 더 급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은이를 보러 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급히 아파트를 나와 김 원장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은이는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틀림없이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은이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 김 원장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하은이를 구하는 것과 수진의 진실을 밝히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학교를 향해 달렸어요.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움직임일까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차에서 뛰어내려 보건실로 달려갔습니다. 서연과 김 원장도 그의 뒤를 따랐어요. 보건실 침대에는 하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은아. 준호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이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학교 보건교사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갑자기 높은 열이 올라서 구급차를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여요. 서연이 곧바로 하은이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4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간호사 모드로 전환하여 하은이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까지 살폈죠. 호흡이 불규칙해요. 혹시 천식 같은 것이 있었나요? 서연이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은이는 항상 건강했어요. 최근에 감기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깨달음이 스쳤어요. 혹시 하은이가 먹는 약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가끔 종합 비타민 정도. 서연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김 원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세 사람은 하은이를 안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은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이러다 쇼크 상태에 빠질 거예요. 서연이 외쳤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은이의 옷깃을 풀고 기도를 확보한 뒤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하은이의 혀 밑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무슨 약이죠?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급용 항히스타민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줄 거예요. 김 원장이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서연 씨, 그건 표준 처치법이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특정 약물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아요. 준호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이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특정 약물에 민감하다고. 몇 분 후 하은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야 해요. 성심병원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준호와 서연이 함께 따라가려 했지만 김 원장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와야겠습니다. 당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걱정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하은이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김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김 원장이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박준호 씨, 당신은 환자 보호자로서 응급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연 씨와는 병원 직원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곧 돌아올 겁니다. 준호는 갈등했지만 하은이 옆을 떠날 수 없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서연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그동안 하은이를 잘 봐주세요. 서연은 김 원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곧 의사들이 하은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그를 불렀죠. 한편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김 원장의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원장은 문을 잠그고 서연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서연 씨, 아니, 수진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김 원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경직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의 연극은 그만합시다. 당신이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김 원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의료 기록이었어요. 이건 제 기록이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해 전 화재 직후에 당신은 심각한 두부 외상과 화상을 입었죠. 하지만 시신으로 확인된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김 원장이 설명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은 살았지만 기억을 잃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했죠. 김서연이라는 새 신분으로요. 김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라고요? 무엇으로부터 저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당신 자신으로부터요. 수진 씨, 당신은
화재 전날 병원에서 불법적인 의료 기록 조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려 했죠. 그럼 화재는 고의적인 것이었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를 이용해 당신의 죽음을 가장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해준 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로부터 저를 보호한다는 건가요? 병원 이사회의 몇몇 사람들이요.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록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법 약물 시험의 증거였어요. 김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힘이 너무 컸어요. 당신의 죽음을 가장한 것은 그들로부터 당신을 숨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하은이 때문입니다. 김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은이의 증상. 그건 그 불법 약물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서연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 씨, 당신이 발견한 불법 약물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병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실험을 진행하고 있죠. 김 원장이 설명했어요. 하은이의 학교 급식에 그 약물이 소량 투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당신은 왜 이걸 막지 않았죠?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호 씨와 접촉하기 시작하자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김 원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 원장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김 원장이 서랍에서 USB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8개 전에 발견한 것과 제가 최근에 수집한 증거들이요. 서연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3개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병원 경비원과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김 원장,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사장님. 서연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남자, 병원 이사장은 그녀가 화재 전날 다퉜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서연 간호사, 당신은 지금 심각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장이 말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기억이 번쩍였어요. 하은이가 아기였을 때 특정 약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일. 그리고 그 반응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까지. 저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도요. 이사장이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를 정신과 병동으로 데려가세요. 중증 해리성 장애 진단으로 긴급 입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여기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반대편 문으로 뛰쳐나갔어요. 놀란 경비원들이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응급실에서는 준호가 하은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하은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지하 3층 의무기록실로 와요. 위험해요. 마이너스 수진.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수진이라고 지칭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준호는 간호사에게 하은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 후 황급히 지하로 향했습니다. 병원 지하 3층은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오래된 의무기록과 장비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준호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의무기록 보관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여기요. 책장 뒤에서 서연하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너를 수진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준호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제가 정말 이수진이라는 걸 확신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개 동안 그가 바라던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정말이야? 정말 너야, 수진아? 네, 준호 씨. 제가 돌아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급히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8개 전에 제가 발견한 기록들이에요. 병원에서 불법 약물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의학적인 데이터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새로운 약물의 임상시험 결과예요. 하지만 정식 승인 없이 환자들에게 몰래 투여한 것이었죠. 특히 어린이들에게.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하은이도? 네, 하은이도 그들의 표적이 된 것 같아요. 하은이의 학교 급식에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열과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병원 이사회의 몇몇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사장 최민국이요. 그들은 새로운 약물을 빨리 시장에 내놓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화제는? 수진의 눈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쳤어요. 제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자 저를 막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화재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불이 붙었을 때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쳤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저를 발견했대요. 그는 이 모든 일에 반대했지만 이사회의 힘을 이길 수 없었죠. 그래서 저의 죽음을 가장하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신원미상의 희생자를 제 대신 보고한 거죠.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너를 내게 돌려보내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서요. 그들은 약물로 제 기억을 더 약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저는 김서연이라는 새 삶을 믿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내 마음이 옳았어.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준호 씨, 중요한 건 하은이에요. 하은이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하은이에게 투여된 약물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결연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먼저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하은이를 이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다행히 저는 하은이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숨을 죽였어요. 여기 있을 거야. 보관실을 샅샅이 뒤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들이 우릴 찾고 있어요.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해요. 준호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비상구가 보여. 두 사람은 조용히 책장 사이를 지나 반대편 작은 문으로 향했어요.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잠깐 여기 봐요. 수진이 책장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1989-1995 특별 프로젝트 라벨이 붙은 파일 상자가 있었어요. 수진이 재빨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최초의 약물 시험 기록이에요. 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은 서둘러 몇 장의 서류를 뽑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어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이 병원을 빨리 벗어나야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일시적으로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은이를 데리고 나가야 해요.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그들이 모든 출구를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진이 깊이 생각하다 갑자기 눈을 빛냈어요. 김 원장을 찾아야 해요. 그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김 원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김 원장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무사하셨네요. 김 원장이 말했어요. 김 원장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은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야 해요. 수진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김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뒤편 의료 물품 반입구가 있습니다. 그곳은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제가 구급차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하은이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동시켜도 괜찮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응급 처치할 수 있어요. 하은이의 체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김 원장이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해독제예요. 하은이에게 투여된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킬 겁니다. 수진은 김 원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거죠? 저도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김 원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함께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하은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곧 그들이 여기도 찾아올 거예요. 김 원장이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응급실로 돌아가 조용히 하은이를 깨웠어요. 하은이는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 엄마였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본능적으로 수진을 따르는 듯 했어요. 이모. 왠지 이모가 우리 엄마 같아요. 하은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곧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하은아. 지금은 이 병원을 나가야 해. 네 사람은 김 원장의 안내를 따라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뒤편 물품 반입구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수진 씨. 이사장 최민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함께 몇 명의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하은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준호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죠. 당신들이 한 일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당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이에요. 증거가 없다고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부로 전송해 놓았어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김 원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최 이사장. 저도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김 원장이 말했어요.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수진은 하은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제시도제의 다음 편집 8장 새로운 시작. 긴장감이 감도는 병원 지하 복도에서 수진은 하은이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8개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이제 그녀 옆에 있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이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약물을 투여했는지 모두 밝혀졌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죠. 이사장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는 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필요한 일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무고한 아이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실험하는 게 의학 발전입니까?
제 딸까지 대상으로 삼다니. 이사장이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막아.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소리야? 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김 원장이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제가 경찰에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들이 움직이기 전에요. 수지는 놀란 눈으로 김 원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수진이 물었어요. 수진 씨가 처음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저는 오랫동안 증거를 모아왔지만 혼자서는 이 사회를 상대할 수 없었죠.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김 원장이 설명했어요.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는 갑자기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수진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사장이 소리쳤어요. 준호가 재빨리 수진을 밀어내고 소화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수진이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죠. 준호 씨, 수진이 외쳤습니다. 준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켰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 이사장과 경비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구급대원들도 뒤따라와서 준호를 살폈어요.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하은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은아. 하은이가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하은아. 엄마가 돌아왔어. 그날 밤 병원은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체포되었고 불법 약물 시험에 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준호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수지는 하은이에게 해독제를 투여했어요. 하은이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죠. 수지는 자신의 딸을 치료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후 세 사람은 준호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수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자신의 옛집을 다시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네요.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은이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집에 살 거예요? 그럼요, 하은아. 이제 엄마는 어디 안 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준호는 수진이 좋아하던 요리를 해주었고 하은이는 엄마에게 지난 8개 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웃음소리와 행복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식사 후 하은이가 잠든 뒤 준호와 수진은 발코니에 나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여전히 김서연으로 살아온 8개의 기억도 있어요. 완전히 이수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당신이 누구든 서연이든 수진이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제가 없는 동안 하은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셨네요. 다음 날 김 원장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병원 내부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병원은 전면 개혁을 시작할 겁니다. 불법 약물 시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진료 기록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해요.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은이처럼 약물 실험 대상이 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모두 추적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진 씨, 당신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김 원장이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셔도 좋아요. 당신의 경험은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원장이 떠난 후
준호와 수진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의 법적 신분을 되찾는 문제, 하은이의 학교 문제, 그리고 새로운 가족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준호 씨,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저를 믿었어요? 제가 정말 수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죠?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눈이요. 그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 그리고 하은이를 바라보는 방식. 그건 오직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어. 수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해가 지났는데도 저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평생 기다렸을 거야.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 달 후 병원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불법 약물 시험의 전모가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많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하은이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지는 하은이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학교 보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 법적으로 이수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왔어요.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국 수진은 공식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현대판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세 가족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안 수진과 준호는 담요 위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린 정말 다시 함께 있어. 수진은 하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김서연으로 살았던 기억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 기억들도 당신의 일부니까. 수진이든 서연이든 당신은 당신이야. 준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앉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빛나는 새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지하 깊은 곳, 오래된 서류 보관실에서 한 파일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그 안에는 특별 프로젝트 마이너스 2단계라고 적힌 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수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겠죠. 지금 이 순간 수진과 준호와 하은이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족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어요.